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살아오시면서 남긴 이야기, 즉 그러한 이야기들이 곧 구비 문학이 된 것입니다. 구비, 입과 입으로 전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구비 문학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하는 데서 주안점을 두고 제가 오늘 구비문학의 범주와 구분, 구비문학의 발달 과정 등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구비문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구비문학을 좀 더 소상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 서재에 자세히 보면은 거의 다 설화와 관계되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있고, 또 전성되는 통로에 따라서 그 문화재도 설화로 풀이해서 이렇게 많은 문화재를 제가 지정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한국 설화의 현장적 이해란 그런 아주 얄팍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학위를 받고 나서 2007년도 6월 20일을 발행했으니까 아마 수년이 지내고 난 이후에 출간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설화의 현장적 이해, 한국 설화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책 속에 수록해 놓았죠. 저는 이쪽에 있는 책꽂이, 이 밑에 있는 책꽂이 보면 거의 설화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설화는 특성상요,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즉 화자와 청자, 반드시 화자가 말하는 사람, 청자, 들어주는 청자입니다. 그래서 청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구비문학 대개가 197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도 역시 구비문학의 범주를 많이 따른 그런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임난때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 관계 이야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등등이 대부분 구비문학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흔히들 영어로 히스토리라 하는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에는 어떤 것으로 분류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큰 단락에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엔 일반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스토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근한 예로 속담과 격언 같은 것도 역시 구비문학에 속한다는 것이죠. 범주 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설화를 크게 나누면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 처음 나라를 개창하게 된 당사자, 사람의 이야기, 또 두 번째는 개창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역사적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되살려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반드시 현장을 토대로 해서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또 이야기를 정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또 나라를 처음 열게 된 역사적 현상을 그대로 리얼하게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전설입니다. 전설은 말을 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설은 간략하게 말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로 변이시켜서 전승시키는 것인데, 반드시 그 이야기를 전파하게 된 그 장소, 때, 또 거기에 참여했던 주 인물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그대로 사건을 들춰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전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문서로 남기면은 후대에 와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작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는 조금 전승 통로 자체에서 흐트러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자나 화자의 그 사상에 의해서 조금 전승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원테두리, 다시 말하면 원형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났다.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어병들이 일어나서 그 왜구를 물리치는데 왜구가 상당히 많이 죽게 되었다든지 전사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훗날 다시 일제 강점기가 되어서 그 왜가 이 땅을 지배할 때는 그 사건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기록으로 남게 되면 후대에 많은 그 선대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데 그대로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을 등장시킨다든지, 이를테면은 뭐 용이 등장한다든지, 지네가 등장하는데, 두꺼비가 등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동물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 자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화를 시켰다 하는 것이 전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민담인데, 민담은 권성징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바로 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후손들한테 어떤 교훈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스토리로 구성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요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또 끊어진 부분은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교량 역할을 해준다, 가교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담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처음 발단된 이야기가 경상도 와서도 마침 경상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처럼 후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때에 따라서 좀 과장하면 호랑이가 담배 피울 때라든지 여우가 뭐를 할 때라든지 등등 그런데 반드시 결말은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반드시 구해진다, 덕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후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깨우침을 갖고 또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표로 삼게 하고자 하는 그 근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민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앞에서 말씀드리는 구비문학 장르 중에 마지막 부분 이야기에는 뭐 괴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입으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고 입으로 이렇게 전승시켜 주는 것은 전부 구비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어떤 사건을 정리한다든지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초로 해가 남겨둔다든지 하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야기 형식이라도 그것은 바로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본래는 구비문학이 문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에서 한글화해서 이것은 하나의 문학이다라고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통신 언어도 이제 한글화해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통신 언어 대사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 기록 문서로 남겼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비 문학이 그 원조고 기록 문학은 그 후대다는 것이죠. 그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든지 백제의 뭐 전투 관계라든지 고구려의 전투 관계 등등은 당시에 동시대에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사건을 고려시대에 와서 김부식 선생과 같은 분이 삼국 사기를 썼다는 것. 또 이런 스님 같으신 분은 삼국 유사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대에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이야기로 전승되는 것을 후대에 와서 그걸 정리해서 문서화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은 상호 불가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의 범주에는요,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음양오행도 있고 또 풍수도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뭐 꿈도 있고 또 사주도 있고, 이런 것도 그 구비문학 설화를 통해서 전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조들이 비거나 예를 들면은 매년 해마다 그 풀이하는 토정 선생의 비결이 있죠. 그런 것도 입과 입으로 전승되는 것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그 조견표에서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몇 프로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설화는 설득력 있게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인간의 12지가 바로 태어난 띠죠. 그는 개띠는 어떻고, 소띠는 어떻고, 말띠는 어떻고, 용띠는 어떻고, 돼지띠는 어떻다. 그 상호관계에서도 용띠와 돼지띠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반대 급부적인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가 설화의 어떤 나타난 그 하나의 소지를 그대로 풀이해서 나열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서 인간이 태어난 띠와 시를, 다시 말하면 사주입니다. 사주란 것은 4개의 주가 되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년월일 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태어난 년에 맞지 않으면 월에 맞추고, 월에 맞지 않으면 일에 맞추고, 일에 맞지 않으면은 시로 맞추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스님들은 항상 인간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설화적 해석 기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책꽂이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 좋은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공부하고 눈을 보고 예선인들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후대에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그 자리에 명당이다. 그런 것을 표본해가 그 자리에 조사해보니 주위의 위치는 어떻고 주위 풍광은 어떻고 물은 어떻게 흐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가 명당이구나 하는 것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풍수 설화와 의 구조와 이해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원효성사에 대해서도 이런 책들은 보면 이야기 원효사상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원효사상은 기록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스토리로 원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청자와 화자가 합의해서 이루는 하나의
구전을 입을 통하는 그런 문학을 우리는 구비문학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비문학의 범주에 대해서 1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소상하게 그 신화의 등장이라든지 전설의 등장, 그리고 민담의 그 전성통로, 그리고 전설과 신화는 몇 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부, 발단이 어디서 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개부입니다. 전개부가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죠. 결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설과 신화는요, 정시, 다시 말하면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문학적이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